쿠바는 시간이 멈춘 듯한 나라입니다. 수도 하바나는 쿠바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도시입니다. 카리브 지역 전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50만 명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강한 제한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월급은 낮습니다. 음식값은 비쌉니다. 약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쿠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깊고 넓게 퍼진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미국의 제재가 있습니다. 전기 부족이 계속됩니다. 식량 공급도 부족합니다. 연료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생존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가 전력망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쿠바는 거의 일주일 동안 전국 정전을 겪었습니다. 약 7일 가까이 나라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2025년 5월에도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바나와 여러 주가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낮 동안 최대 수비 시간까지 전기가 끊기는 대규모 정전이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응급치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가정은 현대적인 조리 방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대신 숯을 피워 요리하는 집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자연도 자비롭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3년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2,000채가 넘는 집을 파괴했습니다. 5,0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도 망가졌습니다. 카마귀에이와 시에고 데 아빌라에서는 6개월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옥수수와 콩과 사탕수수 생산량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10월 말에는 허리케인 오스카가 지나가며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이 또 한 번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어서 11월 초에는 허리케인 라파엘이 쿠바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섬 전체가 다시 정전에 빠졌습니다. 서부 여러 지역에는 침수도 발생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쿠바는 정전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이미 노후하고 간신히 돌아가는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에서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정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은 교통도 마비시켰습니다. 공공버스의 거의 50%가 운행을 멈춘 상태입니다. 물자를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약을 구하러 가는 일도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식량 생산은 과거 수준과 비교해 최소 50%나 떨어졌습니다. 수입은 더 조여졌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쌀과 식용유와 고기 가격이 약 15%에서 30% 정도 올랐습니다. 많은 가족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족은 옥상에서 채소를 키우며 하루를 버팁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섭니다. 쿠바 페소 가치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암시장에서는 미국 달러 1달러를 바꾸려면 최대 400페소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은 물가 상승을 더 밀어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30%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또한 인구의 약 40%는 외화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필수 물품과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잠깐만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한 달에 10달러에서 40달러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댓글만 남겨주세요. 2024년에 한 보고서는 쿠바 인구의 89%가 극심한 빈곤 속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쿠바 사람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월급은 한 달에 많아야 20달러에서 40달러 수준입니다. 수도 하바나에서도 배급은 매우 적습니다. 1인당 한 달 배급은 쌀 2kg이 전부에 가깝습니다. 검은 콩은 0.5kg입니다. 닭고기는 100g입니다. 설탕은 Dkg이 조금 넘습니다. 1살 이하 아이는 한 달에 우유 1리터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현지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농산물과 고기는 국가 운영 판매처에서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민간 사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소를 도살하다가 적발되면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쿠바의 빈부격차는 눈에 띄게 큽니다.
하바나의 베다도와 미라마르 같은 동네에는 보기 좋은 현대식 집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집입니다. 반대로 센트로 하바나와 올드 하바나 같은 지역은 낡은 건물로 가득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흔합니다. 많은 쿠바 사람들의 시각에서 거의 모든 고통과 부족함은 하나의 이유로 돌아갑니다. 출근이 늦어도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다 제재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흐름을 아직 함께 따라오고 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눈이 열리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독일 함부르크나 태국 파타야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유흥거리와는 쿠바가 전혀 다릅니다.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분비는 구역을 찾기 어렵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진 창문이 줄지어 있는 모습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래된 구도심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서 있는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문자들의 말에 따르면 접근 방식은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바나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오락 서비스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한 구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지나는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도심과 올드타운 쪽에 비교적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성들은 상대가 관광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먼저 말을 걸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마사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법 서비스와 다른 활동 사이에 애매한 경계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페에 소속되어 일합니다. 쿠바에서는 마사지와 스파 서비스가 합법 산업입니다. 그래서 가게들은 가격표를 공개로 걸어두기도 합니다. 전신 마사지 60분은 30달러로 말해집니다. 90분 코스는 40달러로 언급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합법 서비스와 노골적이지 않은 유도가 한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쿠바는 이 분야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분위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여성들이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고 가격을 흥정하는 장면이 공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은 작은 감자 봉지를 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님에게 자신들이 말하는 본 메뉴를 고르게 하려는 신호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고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유럽 손님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루에 50달러에서 75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식사를 대접받기도 합니다.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한 달에 10달러에서 40달러를 버는 평균 쿠바 월급과 비교하면 매우 큰 수입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쿠바에는 리브라라고 불리는 배급 카드 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기본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서 가정에 배정되는 배급은 양도 줄고 품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024년에 쿠바 시민은 배급 카드로 하루 80g의 빵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양이 60g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이 배급만으로는 사람들의 전체 식량 수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대부분의 음식을 노점상이나 가게에서 훨씬 비싼 값에 사야 합니다. 이때 비밀 가게가 등장합니다. 쿠바 곳곳에서 이런 지하시장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물건을 들여와 몰래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유통망으로는 구할 수 없는 식료품과 약을 사기 위해 이런 비밀 가게를 찾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법입니다. 당국이 이런 가게 운영자를 붙잡으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인다고 말합니다. 굶어 죽는 길입니다. 또는 현지인을 위해 이런 물건을 팔아 살아남는 길입니다.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은 쿠바를 떠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쿠바는 세계에서 인터넷 인프라가 가장 나쁜 나라들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현재 쿠바 인구의 약 70%에서 73%가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합니다. 주로 휴대폰 서비스를 통해 접속합니다. 하지만 인프라 한계와 경제적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쿠바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데이터는 사치품에 가깝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1시간 가격이 $2로 말해집니다. 그런데 평균 월급은 12달러에서 30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3G 연결조차 더 큰 사치로 여겨집니다. 4G나 5G는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와이파이망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접속하려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쿠바의 인터넷은 거북이처럼 움직인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나아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느립니다. 지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회의도 끊김과 지연이 계속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쿠바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려 한다면 엄청난 인내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앱스토어는 쿠바 시민의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쿠바 사람들은 데이터를 USB에 담아 서로 나눠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앱을 만들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와 영화와 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가 담긴 USB를 직접 주고받는 독특한 지하 디지털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쿠바의 일상에서 대중교통은 또 하나의 고된 장면을 보여줍니다. 관광 사진마다 등장하는 알멘드론, 즉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미국 차들은 단순한 추억용 장식이 아닙니다. 이 차들은 정해진 노선을 오가는 합승 택시이며 승객들은 한 채 빽빽이 타서 이동도 함께하고 비용도 나눠냅니다. 이 차를 타면 개조된 엔진의 거친 소리가 들립니다. 낯선 사람들과 몸이 닿을 만큼 가까이 붙어있는 천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쌀값 이야기부터 최근 야구 경기 소식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갑니다.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과과라고 불리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카리브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 올라탑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도 합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온 연대감이 이런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관광객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택시로 이동하지만 아바나의 평범한 주민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데 하루의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써야 합니다. 한 번의 이동이 작은 모험이 됩니다. 계획과 인내가 필요한 체력 시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쿠바 시간은 오랫동안 사치와 권력, 그리고 장인의 기술을 상징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어두운 면도 숨어 있습니다. 코이바 같은 고급 쿠바 시간은 수천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부유층만 살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가의 상품은 쿠바 사회의 모순과 불공정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바 시가를 만드는 과정은 최고 잎을 고르는 단계부터 마지막 말기까지 500단계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잎은 모양과 품질을 하나하나 검사받고 그 다음 숙련된 장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손끝이 빠르고 정확한 이 장인들의 기술이 쿠바 시가의 명성을 세계에 퍼뜨린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숙련 노동자들은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제품의 가치에 비해 임금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신이 말아 만든 시가 한 개가 해외에서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에 팔릴 수 있어도 제작자는 한 달에 10달러에서 40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코이바는 세계 최고급 시가로 자주 언급되며 시작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1960년대 피델 카스트로의 경호원이었던 페르난도 치코 페레스가 독특한 시가를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카스트로가 그것을 피워본 뒤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그 장인이 에두아르도 리베라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카스트로는 뛰어난 장인들을 모아 아바나 외곽에 작은 공장을 세우고 이 특별한 시가를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코이바는 빠르게 품질과 사치의 상징이 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 유통된다고 합니다. 쿠바 시가의 독점 유통사로 알려진 아바노스 SA는 매년 아바나에서 시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5일 동안 이어지며 프리미엄 제품을 소개하고 코이바와 몬테크리스토와 파르타가스 같은 유명 브랜드가 함께 등장합니다. 페스티벌에는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애호가들이 모여들며 화려하고 호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축제는 또 다른 현실도 드러냅니다. 세계 각지의 관광객과 부유층이 비싼 시가를 즐기고 구매하는 동안 행사장 밖의 쿠바 시민들은 여전히 부족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서부 쿠바 피나르 델 리오의 유명 담배 농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관광객들은 숙련된 시가 장인의 작업을 볼 수 있고 직접 말아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미소 뒤에는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힘겨운 삶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쿠바 시가는 세계 최고급 담배 제품이자 사치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쿠바를 규정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시가의 높은 가격과 명성은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나라의 자부심이 된 상품이 정작 생산자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모순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쿠바에서 식당에 들어갈 때는 따뜻한 환영이나 빠른 서비스, 친절한 미소를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많은 방문객은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하면 표정이 굳어 보인다고 느낍니다. 다른 나라에서 활기차고 세심한 서비스를 경험해온 관광객에게는 낯설고 실망스러운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쿠바에도 관광객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원 교육이 잘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전문성과 친절을 중시하는 좋은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흔하지 않고 제한적입니다. 대체로 쿠바의 식당과 음식점 서비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자원 부족과 힘든 노동 환경, 낮은 임금에서 오는 동기 저하 같은 여러 요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 위기도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큰 배경이 됩니다. 쿠바인의 해외 이주는 오랫동안 어려움과 불공정한 처우와 함께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미국으로 향하는 움직임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쿠바 정부는 시민의 출국과 해외 체류에 여러 제한을 두어왔습니다.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본국 관련 서류를 갱신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사는 많은 쿠바인은 이런 장벽 때문에 고향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고 출신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42만 5천 명의 쿠바인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려다 미국 당국에 의해 적발되거나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쿠바 전체 인구의 거의 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움직임은 미국이 오랜 기간 겪지 못한 큰 규모의 쿠바 이주 물결로 여겨지며 쿠바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쿠바인은 니카라과의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비행기나 배로 이동한 뒤 미립국 조직에 돈을 내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 여정의 총 비용은 1인당 $7,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바의 평균 월소득은 $150 수준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1990년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경제 침체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고향을 떠납니다. 이 대규모 이탈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제에 더 큰 압력을 줍니다. 사회적 결과도 깊습니다. 가족이 서로 떨어져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며 오래 남는 상처와 그리움이 생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떠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은 인신매매 조직과 같은 위험을 마주하기도 하고 낯선 나라에서 안전과 안정을 새로 쌓아야 하는 큰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를 60년이 넘게 지속된 끝없는 폭풍처럼 설명하곤 합니다. 실제로 제재는 1959년에 시작되었고 아이젠하워와 존 F. 케네디와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같은 여러 대통령 시기를 거치며 이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일부 완화가 있었고 그는 공개적으로 이 제재가 더 이상 유용한 목적을 갖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제재가 다시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과 쿠바의 갈등은 1959년 쿠바 혁명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 피델 카스트로와 혁명 세력은 프렌시오 바티스타의 친미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정권을 잡은 뒤 새 지도부는 토지와 공장과 주요 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텍사코와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같은 미국 기업이 보유하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도 포함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 없이 몰수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새 쿠바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은 1961년 4월에 피그스만 침공 이후 더 악화되었습니다. CIA의 지원을 받은 쿠바 망명자들이 카스트로를 전복하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 큰 망신이 되었고 관계를 공개적인 적대로 몰아넣었습니다. 동시에 카스트로 정부가 다당제 선거를 허용하지 않자 워싱턴은 그 체제를 정통성이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설탕 수입을 줄이고 무역을 제한하자 쿠바는 소련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재정 지원과 연료와 군사 장비에 관한 합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서유럽, 특히 터키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플로리다에서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쿠바의 핵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이 순간은 인류가 핵전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때로 자주 언급됩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은 서로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쿠바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한 제재를 유지했습니다. 그 이후 쿠바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려 했고 소련과 베네수엘라와 중국 같은 나라들과의 무역 관계를 확대해 왔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쿠바 제품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며 두 나라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재의 적용이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주는 사례도 전해집니다. 2006년에 한 소년이 국제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지만 상을 후원한 니콘은 디지털 카메라를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품의 10% 이상이 미국산이어서 제재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소녀는 카메라 대신 그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도 있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4명이 쿠바를 사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808년에 토머스 제퍼슨이 비공식 제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약 40년 뒤 제임스 K 포크는 1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1854년에는 프랭클린 피어스가 1억 3천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898년 윌리엄 맥킨리는 3억 달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울 수 있는 사실은 베트남과 쿠바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쿠바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베트남은 오래도록 이 형제의 나라를 지지하고 도와왔습니다. 2025년 8월 베트남 적십자는 베트남 쿠바 연대 65주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규모와 성과 면에서 전례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2025년 10월 마무리될 때까지 약 2,5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를 위해 기부하기에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 관계는 두 나라 기억에 깊게 남은 역사적 순간들로 쌓였습니다. 1969년에 호치민 주석이 서거했을 때 쿠바는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외국 지도자에게 이런 예를 갖추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베트남 전쟁이 가장 격렬하던 시기에 피델 카스트로는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꽝찌 전선까지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에서 쿠바는 당시 약 8천만 달러 규모로 알려진 사회경제 프로젝트를 베트남에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노이의 탕러이 호텔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쿠바에서 임신한 젖소 1,200마리를 들여온 목저우 낙농장도 거론됩니다. 호아빈의 루옥미 양계장도 지원 대상으로 언급되며 북부 전역에 종개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쿠바는 동호이에 헤비시타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세웠고 이후 꽝빈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본에서 장비를 구매하도록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쿠바 전문가들이 도로와 교량 복구를 돕기 위해 파견되었다고도 합니다. 당시 8천만 달러는 매우 큰 규모의 지원이었습니다.
더 이전인 1962년에는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베트남에 대한 핵 공격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되곤 합니다. 이런 선택은 워싱턴을 크게 분노하게 했고 쿠바에 대한 장기적 적대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7년 쿠바의 수도 하바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베트남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합니다. 2년 뒤인 1979년 중국이 베트남 북부 국경을 공격했을 때 카스트로는 쿠바가 베트남을 위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필요하면 군사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73년에는 쿠바가 베나이 강 상류에 벤탓 현수교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쯔엉선 국립 순국자 묘지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남부 해방 직전에 완공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80년대에는 베트남이 미국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쿠바는 식량과 의료 물자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베트남은 백신이 부족했고 비용도 매우 높아 연가 사망률이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쿠바는 많은 양의 백신을 제공했고 베트남 의사와 의료 인력을 교육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태어난 많은 사람이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 백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12가지 사실은 관광 안내서에 담긴 낭만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쿠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을 이해하면 정치적 구호나 관광 명소를 넘어 11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끈기와 창의력으로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쿠바에 가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섬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